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재난재해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이 12구 참사 당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행정안전부를 거쳐 경찰청까지 도달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뉴스 속보를 보고 문자 메시지로 전파했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왜 구축했는지, 왜 연간 3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며 관리하는지 의문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약칭 NDMS로 불리는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2005년 최초로 도입돼 지금은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 정보까지 총괄하는 범정부 전자플랫폼입니다. 재난재해 관련 각종 정보와 협조 요청이 NDMS 플랫폼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구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지시 시각은 밤 11시 21분.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전국에서 치러지는 헬로윈 행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속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11시 36분 이 같은 지시사항을 언론에 알렸고 1분 뒤 행안부 상황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안부가 NDMS를 통해 경찰청에 대통령 지시를 전파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찰청의 지시사항을 전파한 시각은 날이 바뀐 뒤인 0시 16분, 경찰청이 수신한 시각은 그로부터도 1시간 뒤인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2시간이 다 돼서야 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의 지시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전파가 된 상황이었고 저희가 보낸 거는 강조차원에서 한 번 더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청도 NDMS 메시지 수신과 별도로 상황실 직원이 뉴스 속보를 확인한 뒤 문자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파했다며 그 시각은 0시 26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보다 뉴스를 보고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밤 11시 54분, 복지부는 응급의료팀을 파견하고 병상을 확보하라,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급과 치료를 실시하라는 2차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NDMS 플랫폼을 쓰지 않고 있고 행안부는 2차 지시의 경우 NDMS를 통한 전파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전파 시간은 35분에서 1분 이내로 재난 상황 파악 시간도 16분에서 2분 13초로 단축됐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30억 원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최측근이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구체적인 청탁의 정황이나 자금 마련의 과정까지 담겼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4시간가량 민주당 측과 대치하다 당사 안에 정진상 실장이 쓰던 PC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 대해선 국회의장실이 강제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영장 집행을 미뤘다가 저녁 무렵 민주당 협조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상 실장이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과 2014년 명절 때 1천만 원씩 3천만 원,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천만 원, 특히 2019년 9월에는 정진상 실장이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쓸 곳이 있으니 5천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전 본부장이 주변에서 돈을 빌려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자금 마련 과정과 청탁 내용도 담겼습니다. 2020년 10월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에게 자금 마련을 부탁했고 정 변호사는 룸살롱 마담에게 부탁해 룸살롱 직원 계좌로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경기도 정책보좌관이던 정진상 실장의 도청 사무실에서 돈을 건네며 사업을 하려는데 경기농업기술원에 잘 말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비료 사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410만 원과 330만 원, 술 접대 금액도 적시하며 이들의 유착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정 실장이 작년 대장동 수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시켰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성실히 협조해왔는데도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1달러에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을 육박하던 환율이 요 며칠 사이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6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루 만에 2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1달러에 1,364.8원. 불과 4거래일 만에 거의 60원이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월부터 치솟기 시작해 9월 22일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반이나 1,400원대가 유지되다 11월이 돼서야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 원화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도 모두 가치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조금 누그러진 건 미국 때문입니다. 내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7%대로 내려올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재정 지출을 조여 물가가 좀 잡힐 거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물가가 잡히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좀 주춤해질 거라는 기대가 커진 겁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가 이제 거의 상단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그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좀 길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요인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라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곧 완화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도 약화됐습니다. 봉쇄를 완화를 하면 중국의 무역이 활발해지잖아요. 경제도 좋아지잖아요. 그럼 위안화가 강세가 되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불안이 없어진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주 뒤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압박이 좀 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앞두고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7%로 나타났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자신의 삶의 질이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요. 더 나빠졌다는 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3.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9.7%였습니다. 지난 MBC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8월에는 28.6, 9월에는 30.4%를 기록해 오차 범위 안에서 변화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웃돌았고 40대에선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77%를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삶의 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나빠졌다는 응답이 36.7%로 좋아졌다는 응답 10.9%의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6개월간 좋아진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없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했습니다. 뒤이어 12.3%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았고 정치개혁과 부패 청산, 남북관계 등이었습니다. 가장 나빠진 부분은 여야 갈등 등 정치 불안을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았고 국민 갈등 심화와 재난과 안전관리 대처, 남북관계 등이었습니다. 나빠진 것이 없다는 응답은 11.4%였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4.2%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의원 11.1%, 나경원 전 의원 9.3%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22.3%로 1위였고 안철수 의원이 15.8%, 유승민 전 의원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3%, 국민의힘 36.4%, 정의당 5.1%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맞춰서 의회의 권력을 새롭게 선출하는 중간선거의 개표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상원에서는 박빙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지금까지 개표 상황 살펴보고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왕종명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왕 특파원, 일단 하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가져갔네요. 그런데 상원의 경우에는 예상 외로 민주당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게 의사당인데요. 의회 권력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원부터 정리하면요. 전체 435석 중 지금까지 민주당이 178석, 공화당이 198석을 확보했습니다. 과반이 되려면 공화당이 앞으로 20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CNN 발표이고 NBC를 비롯해서 다른 언론사는 일찌감치 하원 다수당이 지금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상원은요, 전체 100석 중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이 48석씩 확보하는 그야말로 초박빙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이 한 달 뒤에 결선 투표를 해야 해서 오늘 안으로 최종 의석을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자,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바이든이 이번 선거에서 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졌지만 잘 싸웠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원 권력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지는 게 불가피합니다. 공화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전통적인 전략을 편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역대 22번의 중간 선거 중 여당이 딱 3번 이겼을 정도로 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게다가 상원은 50대 50으로 수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초선 대통령의 중간 선거 패배, 즉 클린턴이 상하원 합쳐서 60석, 오바마가 69석, 트럼프가 38석 잃은 것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바이든이 10석 안팎으로 잃은 건 선방이란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트럼프가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해 놓은 게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공화당 내에 분명 반 트럼프 정서가 있다 보니 공화당의 승리가 무조건 트럼프의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추종 세력, 이른바 트럼피들이 공화당의 주류가 되고 중도였던 의원들마저 여기에 편승해서 거대한 세력을 이룬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극단주의가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를 상대로 한 수사도 어려워지고 2년 뒤 대선판에 트럼프 추종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거에 승리하고도 현 공화당 주류가 마냥 기뻐하지 못할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무엇보다 새로운 의회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과연 수정을 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관할 수 없답니다. 공화당이 이 법에 반대하는 게 맞지만 사실 법인세 인상 조항에 반대한 이유가 큽니다. 우리와 관련 있는 이 전기차 조항은 일부 의원이 불만을 표시하긴 했지만 당 차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법으로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쏠쏠히 봤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조항을 당장 수정해 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